라디오 반민특위의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에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데는 반인권, 인권 유린을 한 독재자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거기에 감옥이 있어. 뭐 엄청난 감옥이 있어. 이게 소련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정작 자신의 관타나모 수용소는 막 개를 보고 막 사람을 물라고 하고 막 옷을 벗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씨도 미국 샤한테 다 배운 게 진짜 되게 잔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귀여운 말이다. 너무 샤의 대학이. 이게 막 앞에서 얘기할 때는 너무 정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의 이런 허물을 더 남들 앞에서 크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이런 것처럼 남을 비판하는 걸 보면은 좀 뭐 박근혜 씨라든가 뭐 이런 새누리당 의원들 진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좀 미국식 정신가 봐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그 나라 정치 지도자나 수반에 대해서는 악마화를 시도하는 반면 사실 그 나라에서의 국민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적인 정책들을 하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은 사실 미국의 경제적이나 지배적 이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거가 기본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발음이 좀 약간 쪼여서 웃은 거지. 그렇겠죠. 괜찮아요. 그렇겠죠. 뭐 이래야 한번 웃고 가지. 엄혹한 상황이잖아. 네, 그래서 CIA가 주연했고 M16이 조연했던 미국과 영국의 합동작전 아젝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50년대 이란 전복 사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 개발권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석유 개발권에 대해서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국이 여전히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수탈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이것을 국유화하려고 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랬더니 어땠냐면 영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안보리 등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근데 여론이 영국한테 유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군사작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미국이 사실 허용해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영국이 어떠냐면 그럼 이 석유를 내가 개발하면 너한테 40%의 지분을 줄게. 좋아.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암호명 아젝스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구테타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회 기반을 무력화해요. 그리고 정치인의 견해가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한테 접근을 해서 너의 미래를 보장하며 너가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자금을 제공해 줄게. 이러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언론인들을 포섭하죠. 그래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 이 이란 모사데크에 불리한 허위성 기사를 작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치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수반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입지를 약화시켜요. 그 조직폭력배나 불량배를 매수해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요. 그리고 폭력, 약탈, 방화 등을 조성을 하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성시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찰, 군부의 인사들을 매수해서 구테타 환경이 조성될 때를 기다리고 한편으로는 팔레비
국왕에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너의 정권을 보장해주겠다. 이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쿠데타를 조장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CIA가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팔레비에게 제공을 하면서 비밀 경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과정. 그러면서 정부를 전복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60년대는 도미니카를 전복시켰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나마 운하권을 둘러싼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미니카가 말을 안 들었던 거죠. 미국에. 왜냐하면 국유화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론을 조작하는 비밀 공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사회 불안과 분열을 조정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한편 이 도미니카의 보수 정권에 대한 공식적인 차관과 원조를 급감시켜버려요. 그러면서 군부 실세에 대한 자금을 돌리죠. 여기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냅니다. 이러면서 정권이 전복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독립 영웅인 수카르노에 대한 정부 전복 사례인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이 수하르토를 지원 양성하기 위한 군수물자 및 군대 관리 기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공작들을 진행을 하죠. 한편 주요 언론 매체를 매수해서 이 수카르노에게 불리한 여론을 작성을 합니다. 한편 이게 중요하죠. 수카르노와 닮은 배우를 고용해서 포르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시킨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진짜 옛날 제가 이런 비슷한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영화 디텍터라고 제3세계 독재자를 대역 배우를 쓰는 그런 영화인데 아 진짜 이 모든 것은 다 현실에 기반하는 거였어. 사랑과 전쟁도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카르노는 전복이 된 거죠. 그리고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면서 어떠했냐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한다면서 1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명단을 준 게 CIA입니다. 이러면서 정부 정복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70년대는 아시잖아요. 칠레의 아엔다 정부를 어떻게 전복을 했는가 보면 비밀 공작에서 트랙 1과 트랙 2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랙 1은 뭐냐면 아엔더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공작인 거죠. 이 공작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엔더가 집권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했냐면 트랙 2를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거 작전만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작전을 같이 했었냐면 비밀 경제 전쟁이라고 해서 칠레는 구리가 대단히 주요 광산이었고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거죠. 여기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이 칠레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도록 만들어냈고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쿠데타를 만들도록 만들어냈고 여기에 각종 군수물자를 지원을 해줘서 결국 사살하는데 암살하는데 동원되도록 만들었고 한편 어떤 선전 활동을 했냐면 신문사를 최대 신문사죠. 칠레의 최대 신문사를 매수해서 사회 혼란을 노리는 허위 기사를 계속 만들도록 남발하도록 만들었고 CIA에 매수된 칠레 트럭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하도록 해서 경제에 타격을 주도록 만들어낸 과정이 있었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일어나도록 극우 단체들을 조장해내는 CIA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하도록 만들어냈죠. 결국 이 피노체트는 이 장기 독재 과정에서 결국 3,000명을 학살했던 그리고 1,200명 이상은 실종되고 고문한 이런 악명 높은 독재 장고를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 일을 들어보면 피노체트가 한 1,000명 막 1,200명 실종되고 1,000명 죽이고 막 이랬다니까 참 세 발의 피 같아요. 얘네가 죽인 게 각 나라별로 막 100만 명 막 이런 거잖아. 그리고 한국도 사실상 이제 한국 전쟁과 미 군정 하에서 벌어졌던 양민 학살, 그 학살과 이런 사실. 것들이 실제 막 500만 막 이런데 남북 다 해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부시나 오바마가 피노체트보다 더 칭송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회원이 예.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예. 뭐 니카라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일어났던 정부 전복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니카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 콘트라 게이트라고 하면서 이 니카라과의 반정부 세력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약 밀매금 했던 부분들을 여기 조성하고 또 이란에게 무기를 팔아서 낸 자금을 이 구테타 세력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전복을 해버린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쿠바 같은 경우가 있었죠. 쿠바 같은 경우는 이 지파타 작전과 몽구스 작전 두 가지 경우 이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쿠바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하는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암살 계획들도 기본적 작동을 했었는데 CIA 같은 경우는 61년부터 65년까지 8차례 암살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이 카스트로는 그게 아니라 20차례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맞대결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이용한 어찌됐든 이 쿠바에 대한 부분 자바타 작전 같은 경우는 이 쿠바 출신의 망명자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 정규군을 개입시켜서 쿠바 상륙 작전을 벌였지만 사실상 실패했던 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준군사 행위 그래서 이 선전, 심리전, 경제전, 암살 계획까지 하는 몽구스 작전까지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쿠바의 이 정부 정복은 실패로 돌아갔던 뭐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쿠바가 참 대단한데 이번에 그래갖고 이번에 그 유엔 총회 할 때요. 네. 그게 되게 특이했거든요. 이 북의 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이제 15년 만인가요? 그 갔잖아요. 그렇죠. 예, 참석을 했잖아요. 참석했고 연설하는데 쿠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미국이 맨날 그 인권 막 이런다고 막 이랬는데 북 외무상에 나갔고 무슨 얘기를 하나 막 이렇게 봤더니 도대체 유엔이 뭐 하냐 막 인권 얘기를 막 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쿠바 봉쇄 정치 경제적 봉쇄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한국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예. 다 제가 뭐 바로 뉴욕에서 바로 보진 않았고 바로 볼 수도 있지. 바로 보지 못했고 조선어밖에 못해서 근데 한국 언론 다 나온 얘기긴 한데 이게 뭐 언론 떠들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엔 개혁도 동시에 얘기했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유엔이 상당히 빈곤 문제와 이런 거에서 성과를 꽤 많이 냈으나 이런 이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실제 이렇게 분쟁을 더 일으키고 이것을 자기 나라의 이익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개혁이 핵심이다. 유엔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정말 얼마나 싫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조그만 나라가 나와갖고 안보리 상임이사를 까대다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미국이 정말 민주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수많은 민주주의에 관한 법을 만들어냈어요. 인권에 관한. 방금 얘기했던 쿠바 민주주의법, 이랑크 해방법, 이란 민주주의법, 시리아 책임법, 뭐 북한 인권법 할 것 없이 수많은 민주화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을 해서 뭘 하고 있는가? 반정부 단체와 반체제 방송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자금을 대서 결국은 침략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미국이 인권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요. 그래서 쭉 보니까는 이 이제 미국이 만들어낸 독재자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독재자의 이미지라는 게 딱 CIA의 모습이에요. 딱 CIA가 했던 모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뭐 마약 밀매를 통해서 통치 자금을 만드는 것이나 예. 그리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이라든지 그죠? 언론 통제를 해서 자기 뜻대로 언론을 막 그 하는 주물르는 여론을 주물르는 이 모습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CIA 교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자신의 이제 반미 정부나 아니면 진보적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퍼뜨려 온 거죠. 예. 본인들이 또 그 지원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민주나 이런 거에 옷을 입혔잖아요. 예, 보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 전복 아시아 국가들 이제 주로 이제 이 동북아 동남아에 대한 구테타를 동원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이제 사례들로 뭐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 얘들은 이제 빼고 이야기 제3세계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 이 나라에 대해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동구권에서도 이제 했던 거지. 이제 동구권을 중심으로 주로 얘기한 건 네. 인권인 거예요. 아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의 하나의 또 변형이 이제 인권인 건데 정말 사실- 정말 예. 아, 대부분 인권 단체라고 하면 국제적 인권에서 기본 휴먼 라이츠 워치 이거 기본 생각나시잖아요. 이 나라들 이 단체가 이거 이제 나라뿐이 아니죠. 예. 정말 아프리카 마을 하나하나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을까지 샤는 다 들어가서 축소판 지금 말한 거예요. 축소판을 다 했어요. CIA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거나 간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기는 해야 됐고 직접 나서지는 못하니까 이제 이런 기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경우는 그 모체가 헬싱키 인권 감시 위원회라고 해요.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미국의 정치인과 동유럽의 반체제 인사들을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이 단체가 왔었던 거죠. 가끔 되게 민주주의인 척하면서 또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예. 그러면서 얘네가 주로 뭘 하냐면 뭐 인권을 얘기를 하곤 하지만 기본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실현해내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외형적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정말 이 독재가 미국이 정부 정복을 해서 구테타 세력에게 정권을 만들어준 그 세력의 인권 탄압에 대한 눈을 감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근데 대신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다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이제 가장 문제가 샜을 때 미국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으니 뭐 관계를 끊으라는 둥 결국 뭐 이제 제거하는 과정으로도 나오지만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만 했지 결국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단체였다라는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이나 에티오피아나 중국이나 또 폴란드 또는 해외 분쟁 지역에 침투를 해서 그 지역의 동태를 정부에 알려주는 역할 내지는 아까 말했던 반군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주선하거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이들이 그 정부를 그러니까 미국과 맞서는 정부죠. 그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이 단체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인권위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990년에 이라크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때 어떻게 아버지 부시가 공격의 명분을 말하는 데서 어떠냐면 이라크가 아기들이 누워 있는 인큐베이터를 떼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병원을 폭파시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엠네스티 뭐 아까는 이제 휴먼 라이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엠네스티도 여기에 일조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죽인 애들이 300명이 넘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300만을 죽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짜 해서 미국은 정말 그런 역할들을 대박이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소련에 대한 인권 공세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수용소 논란입니다. 네네. 시베리아 수용소. 네. 이제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소련에 대한 인권 공세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련에 체포된 반체제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소련이 어디에다 대고 내정 가섭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불이 난 거지. 여기 그러니까 미국이 한 발 추춤 물러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 그러면 대부분 동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동조를 안 했죠. 동조를 안 했고 여론이 미국한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지 못했던 이런 양상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노선으로 나타났죠. 이러면서 고르바초프 그 집권 시기에 이 인권 공세가 먹혀 들어가면서 소련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나타났고 한편 그 과정에서의 미소 정상회담의 주요한 논제가 인권이었다라는 부분. 근데 뭐 이미 물 먹은 담벼락이 돼버린 상황에서 별로 큰 역할을 소련이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크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대부분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반체제 인사 문제, 유태인 이주 허용 문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해요. 인권 문제 내용에서. 그러면서 1980년대 미국이 소련의 반체제 인사로 거론했던 세르게이 그리고리안 이 사람을 영웅으로 내세우면서 집중 조명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을 개혁, 개방의 첨두의 역할을 했다라고 띄워준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드러난 건 뭐냐면 돈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뉴욕에 있는 소련 인문지구의 민주센터를 통해서 미 정부의 자금을 통해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때 이 시베리아 수용소와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소설과 그 뭡니까 저 경험담, 수기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전 세계에 유포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여론 사업인 거죠. 네네. 예. 이런 부분이 한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인권 공세를 하는 거, 맞잡은 전투, 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이 인권 공세 전투는 아까 이제 소련을 이야기를 들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권 공세를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면서 티베트에 대한 간섭. 그래서 티벳 문제 나오면 미중 간의 날카로운 대립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 방한하는 문제 갖고도 대통령이 초청했냐 안 했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도 신경전을 오고 가고 있는 부분.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이 범주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딱 듣기에는 이런 거예요.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거는 우리의 경험에 빗대잖아요. 우리는 시위는 굉장히 민주적 의지와 뭔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대 막 이러면 그 혁명 그것 자체가 정말 대단히 뭔가 독재에 맞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 동구권과 이런 데서 만들어진 사실 개혁 개방, 민주화,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거를 이걸 덮어쓴 것이 사실은 미국의 입김과 조직력과 자본과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인권 문제를 부각을 했다라면 이제 소련과 악의 축의 부분에 있어서 인권과 종교의 문제도 나타났고 있고 사실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NED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받은 CIA 같은 이제 왜냐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로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국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앙아시아에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이들이 적극적인
이 지원 개입이 속에서 색깔 혁명이라고 나오는 오렌지 혁명, 무슨 튤립 혁명, 레몬 혁명 이렇게 이제 말들이 붙여지는데 이런 색깔 혁명들을 만들어냈던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민중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었던 쫓겨나고 있는 더 상황이죠. 사실은 더 부패한 예. 뭔가 서툴렀던 것과 부패한 것이 지금 이제 뭔가 약간 판가름 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미국이 예기치 않게 크림반도에서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래서 완전 신경질 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쨌든 동유럽에서 진행된 이런 부분은 소련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거고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진행됐던 이 부분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 예. 이러한 미국의 지배 전략 속에서 전개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이게 한반도 얘기를 좀 더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도 뭐 중동이라든지 중동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 그죠? 그리고 동북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거 전혀 양쪽 다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중동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잖아요. 시리아를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이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이 완전히 거기에 이제 그 화제를 집중시킬 만큼 힘이 지금 딸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북아에서 정치적 패권 이런 것까지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 난다. 이런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대화를 해야 되나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막 이런 대화의 관계를 좀 근본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가 아니면 제스처를 또 취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지만서도 실제 물러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설계도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막 스텔스기를 사주는 나라가 흔치 않잖아요. 가격도 안 깎아. 아까 이제 가격도 딴 나라보다 훨씬 딜도 더 안 해? 비싸게.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거부하겠다 이런 딱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 이제 뭐 결국은 예산 문제였던 거잖아. 그치. 아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까 무상급식이 정말 고등학생까지 하면 사실 이거 지금 일단 초등생이야. 초등생도 다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잖아. 근데 고등학생까지 하면 얼마 들까? 그러니까 한 1년에 5, 6조 드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가 넉넉 미국 잡고. 그 무기만 안 사고 내 말이. 예, 주한미군에게 필요한 건 줘야 돼요. 주한미군도 줄 건 뭐 밥은 줘야죠. 아니, 그런 거 줄이자는 게 아니라 진짜 쓸데없는 거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아니 자기가 그런 것만 줄이면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까지 다 등록금 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F-35 안 사면 무상급식 된다니까? 무상급식이 돼요. 전 학생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지금 거예요. 무리해서 들여오려고 하는 사드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거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에 필요한 운용 자산까지 구입하려면 100조 원이에요. 이건 국회에서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 국방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예산이 드냐. 100조 원이에요. 물론 이게 1년에 100조 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애들 지금 초등학생들 급식비를 뺏는 정부가 그 꼬물 무기 사오기를 뭐 진짜 그 설계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는 검증도 안 됐어. 이거를 보고서는 그걸 사오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미제 별론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또 그네 언니도 1억짜리 또 기계도 사시고 필라테스. 나 씨발 필라테스 강사할 걸 그랬어. 근데 필라테스가 맨손 체조인데 요가 아닙니까 요가? 요가와 요가지. 스트레칭을 결합한 거야. 근데 무슨 1억짜리 기계는 뭐냐고. 매트야? 매트가 1억인 거야? 나 진짜 아니면 옷이잖아 옷. 그 체조복. 네. 뭘로 진짜 하는 거야, 필라테스는 도대체? 그 공 같은 거 있잖아요. 공, 그거 하나, 매트 하나, 금으로 된 공이야. 그리고 진짜 요가복 하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필라테스 용품이 1억일까? 하여튼 어쨌든 옷이 비싼 거야 옷이. 깔 맞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나라가 흔치 않아서 이 한반도에서의 어쨌든 분단국가 하나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소중해서 지금 실제 남북 관계나 이런 거 북일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저는 심하게 지금 뭔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이 세르게이를 키웠던 미국처럼 지금도 이제 박상학이라든지 이민복이라든지 이제 국회의원까지도 만들어 놓은 조명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전면에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한국 정부는 만나서 정상회담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깠잖아 또 깠는데 정상회담 하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나서갖고 안 된다 그러면서 삐라 날려야 된다 말면서 삐라 막 뿌렸잖아요. 그 야밤에 가서 또 뿌리고 앞으로 또 당분간은 야밤에 뿌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비공개로. 네. 자,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 그때 그 이제 소련을 대상으로 했던 일들이라든지 뭐 니카라과나 쿠바를 대상으로 했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쿠바는 이제 그 미국 아래 섬나라니까 배 타고선 들어갔지만 탈북자들을 국경 지역으로 해서 들여보내잖아요. 들여보냈다가 지금 잡힌 사람들이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인권을 앞세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유엔 인권위에서 이 대북 인권 결의안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북은 북대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거 봐라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하면 남북관계 완전 파국이래, 전쟁이래,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얼씨구나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런 사람 박상학 씨나 변희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트위터에 막 퍼나르고 있어요. 아,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대북 인권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대북 인권 공세나 이 박근혜 정권 아래서 벌어지는 이 대북 전단의 부분이 실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북한의 인권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방향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의문점을 찝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제가 보기에는 인권이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는 없어요. 특히 미국은. 네. 특히 네. 미국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미국을 좋아하는 한국도. 핀란드,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뭐 이런 정도가 나와서 좀 인권 얘기하고 이러면 네 이러면서 좀 약간 귀담아 들을 수 있지만 미국은 안 돼요. 미국은요, 자기 나라 안에서의 총질만으로도 하루 3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100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치안이 안 되는 나라야. 한 해에 3만 전쟁 명이 때보다 더 많이 죽어요. 총기 사고로. 그렇지. 한 해에 3만 명이 자기들이 쓰는 권총 갖고 죽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는 5살 애가 죽었어요. 그래요. 이런 나라가 무슨. 그러니까 어찌됐든 모든 나라가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인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100%를 다 달성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법도 개정하고 그에 맞는 뭐 시설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인 거고. 근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찝는 문제와 그것이 결국은 무력 간섭의 내용으로 전쟁으로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벌이는 인권에 대한 이 정치 공세는 사실 침략의 통로잖아요. 간섭의 도구가 되고 있고 정치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합법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는 부분이 결국은 체제를 전복하는 과정이고 국가를 전복하는 부분이고 전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안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북한은 국권이 인권이다라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고 국권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인권이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이제 개인의 인권은 집단의 인권과도 같이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북한이 이제 앞세워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체제 전복과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한반도에서 사실은 이제 이 반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그런 색의 인권 공세, 또 남한은 남한대로 한국 정부는 그런 반공의 논리대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제한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반도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면 저는 이 전쟁 구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평화권을 지켜야 가장 되는 크게 부분. 인권 탄압하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하루 어울리지도 않아요. 무슨 인권이랑 그 사람들이 뭐. 아니 근데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박상학 씨나 조명철 씨나 이민복 씨도 사실 사생활을 까발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누가 맞아요. 그래 우리가 카톡을 정권이 들여다보지 말아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괜히 나서서 막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는 통에 이 사람들이 왕년에 막 미성년 성추행하고 유부녀랑 간통했다는 거 하고 그래. 그 평양에 지금 저기 자식들도 있는데 좀 자중하라고 동생이 나와서 눈물 흘리는 것까지 전 세계에 다 까발려지고 있어.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질렀었는지는 뭐 나중에 또 밝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가족들이 나와갖고 막 얘기하고 좀 가족 생각 좀 해라, 애들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분단이 만들어내는 상황인 거고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한반도에서 벌어질 인권은 펼쳐져야 할 인권은 정말 이 평화권이 보장이 되어야만이 북한도 나름대로 법률을 많이 고치고 있더라고요. 형법도 고치고 장애인법도 고치고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전폭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 봉쇄를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북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남은 그것 때문에 제한됐던 것을 풀어내는 부분도 있는 거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그런 일로 동원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목숨을 걸고 삐라를 날리는 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야. 생명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그래,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권인 거야. 난 평화권인 거고. 박상학 이민복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싶어. 목숨 걸고 삐라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인간이 어차피 태어나서 한 번 죽잖아. 한 번 죽는 건데 고작 그런 좋게 죽어야지. 달러나 뒷돈으로 챙기면서 삐라나 날리다가 그러다가 죽는 건 완전 이거 개죽음이고 객사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고 한반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식의 인권은 없어. 그냥 제가 2명 죽였어? 이 새끼. 2명 죽이는 10명을 죽여야 되겠어. 2명 죽이는 땅이야? 100명 죽여. 이런 식의 인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국 건국 이래 500년이 넘도록 계속해오는 이 전쟁 있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인디언부터 시작한 이 학살과 이것을 멈추는 것이 세계 그 인권선언에서 얘기했던 인권 보장의 가장 큰 그 과제다. 좀 이렇게 그 유엔 인권이 앞서서 이렇게 라디오 반민특위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